그 경기 또는 기업 실적 이런 것들은 뭐 계속 하강하는 쪽으로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어떨 거냐, 이게 이제 시장의 하나의 또 관건이겠죠. 구조화된 금융 또 제2금융권 이런 데서 지금 어려운 것 같아요. 자금 조달이.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 개인들은 제가 이제 뭐 가끔 말씀드렸지만 확인하고 사는 것도 있지 않다. 갈수록 시장의 변동성은 커져가고 있죠. 많은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 아주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 빠져야 할 자리에서 오르고 올라야 될 것을 기대하는데 빠지는, 네, 그 어느 분이 채팅창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엽기적인 장세라고. 네, 그것이 통용되는, 모두가 다 공감되는 이상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공무원연금 전 자금운용단 단장이셨죠, 이창훈 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말씀드린 대로 엽기적인 장세. 사실 지난 목요일이었죠. 나스닥 미국 증시의 급등,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다음 날 이제 오히려 또 급락을 했죠. 그래서 오늘 당연히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이상합니다. 또 상승으로 마감이 됐어요. 일단 이 미국의 CPI 예상치가 좀 상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들이 이어서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 뭐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많이 빠졌다는 거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는 굉장히 불안하고, 그러니까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외국인들이 샀잖아요. 네. 오늘도 외국인들이 보면 한 뭐 2, 3천억 샀고, 현물 시장에서도, 그다음에 선물 시장에서도 처음에 팔다가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외국인들이 쭉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바닥권에 있다, 이렇게 이제 장기 투자하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수는 되게 불안정한데 외국인들은 거의 뭐 열흘 가까이 계속 매수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그만큼 많이 팔았다는 거죠. 많이 팔았으니까 외국인들이 조금 사면 또 올라갈 수 있는 장이 되고, 근데 이제 이게 여기가 바닥인가 뭐 이렇게 확신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네. 또 어느 날은 또 외국인들 팔면 또 거꾸로 확 빠지니까 되게 이제 불안정한 시장,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불안정한, 그러니까 시장 장중 유동성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것이 바닥에서 일어나는 뭐 휩소 현상,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의 방향을 바꿀 때, 그럴 때는 그쪽 한쪽 방향에서 뭔가 이렇게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는 장을 하면서 꼭지나 바닥을 만드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시장 모양만 보면. 근데 이제 주변 환경을 돌아보면 여전히 뭐 굉장히 상황들이 녹록지 않으니까 뭔가 이렇게 자신을 갖고 이렇게 매수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장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고 가지고 있는 것을 손절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되게 어려운 장이에요. 새로 사기도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싼 거는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될지 몰라서 되게 헷갈려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팔 때인지 살 때인지.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다들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 펀더멘탈리 보면은 지금의 이 주가 수준이라고 하는 게, 뭐 우리가 이제 빠질 때는 이제 이 북밸류를 많이 보잖아요, 순자산을. 네. 그러니까 북밸류 관점에서 보면은 뭐 거의 금융위기 수준으로 와 있다. 그러니까 뭐 펀더멘탈하게는 뭐 바닥권체에 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저도 뭐 그런 얘기를 뭐 좀 했던 것 같고, 그런데 그러니까 조금 이제 길게 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되게 안 좋을 때 주식을 사서 좋을 때 판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장기 투자자하는 입장에서는 살 수 있는 레벨이 된 거죠. 아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여건들을 보면 뭐 아직 녹록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경기 또는 기업 실적 이런 것들은 뭐 계속 하강하는 쪽으로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가 바닥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물가도 뭐 아직 그 안 잡히고 있고 그리고 이 근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 자체가 아직까지는 금리를 인상하는 사이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자신 있게 사기는 어렵고, 근데 또 주가 수준을 보면 많이 빠져 있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그 시장의 시그널이 한 방향으로 그냥 분명하게 있으면 결정을 짓기가 그렇죠. 좋은데 그렇죠. 막 서로 섞여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하루는 올랐다가 또 하루는 빠졌다가 또 하루는 올랐다가 빠졌다 계속 그러니까 뭐 종잡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가 되게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죠. 근데 이제 요즘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거 환율도 지금 1,400원, 뭐 20원, 30원, 그렇죠. 40원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환율적인 차원까지 보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미 1,700대 코스피 지수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싸다라고 보는 그게 근데 맞는 그렇죠. 논리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MSCI 코리아 인덱스 그 ETF가 있거든요. 티커는 EWY인데 그거를 보면은 가격이 거의 반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3,300에서 반이면은 뭐 한 1,600, 1,700이죠. 그러니까 달러 베이스로 보면 환율이 올랐으니까 실적으로 외국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주가가 거의 반 정도 빠진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조금 장기 투자하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또 그동안 많이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가격대가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바닥은 아닌데 그게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주가 수준으로 보면 달러 베이스로 보면은 살 수 있는 레벨에 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사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외국인의 매수세는 계속 우리가 좀 기대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신뢰성인가 어느 정도인지 근데 이제 단타들이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근데 거니까. 외국인들이 사는 걸 보면 최근에 이제 제일 많이 산 것들은 반도체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뭐 오늘도 보면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도 그렇고. 네, 하이닉스도 꾸준히 사왔고 삼성전자도 오늘 이제 지수가 생각보다 강했던 요인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한 뭐 되게 많이 샀어요. 거의 뭐 하여간 2천억 이상 외국인들이 산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건데 과연 이게 그러면 이게 반도체 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만약에 이제 여기가 반도체 저점이라고 생각하면은 또 이제 따라서 같이 살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 반도체 사이클로 보면 반도체 그 D램 인덱스를 보면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 전망도 보면 이번 분기도 이익이 안 좋겠지만 다음 분기는 더 안 좋을 것 같고 내년은 적어도 한 1분기까지는 계속 다운턴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살까? 그것도 좀 애매한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외국계에서 그 반도체 관련돼서 리포트가 나왔잖아요. 이 정도면 뭐 사도 될 것 같다 하는 바이 리포트가 나와서 외국인들 매수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과거의 사이클로 보면 실질적으로 이익의 저점에서부터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근데 아직 이제 반도체 그 주가 이익 바닥이라고 보기는 좀 빠르니까 이게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기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를 한 1,500억 가까이 샀네요. 네네. 하루에. 네,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를 뭐 어떤 분들은 근데 또 좀 폄하하는 분들은 네.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지수 이렇게 유천해놓고 파생이라든가 다른 쪽에서 또 플레이해가지고 돈 버는 거 아니냐, 주식으로 돈 버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글쎄 뭐 그렇게까지 연결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뭐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 워낙 낮아진 수준. 왜냐하면 이제 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PBR이 거의 1배 가까이 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돈 버는 회사인데 PBR이 1배 가까이 와 있다. 그러면 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투자 기간을 좀 길게 보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뭐 이 정도 수준이면
사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사실 4만 전자 막 이 얘기까지 네, 지난주에 네. 나왔었잖아요. 네, 네. 일단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는 일단 외국인이 싸다고 보는 거는 우리도 그냥 거기에 같이 동조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투자 기간의 문제죠. 음. 네. 투자 기간을 길게 보는 입장에서는 뭐 이 정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저점이 내년 뭐 1분기 정도가 저점일 것 같다. 뭐 그런 게 아마 뭐 제일 그때 만약에 그때쯤에서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주가가 반등을 하면 그때는 좀 편안하게 따라갈 수 있겠죠. 더 이상 이익이 나빠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좀 편안하게 따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지금 전망치들을 보면 아직은 아니잖아요. 내년 그렇죠. 1분기 정도가 저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은 주가가 이제 추세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한 거는 이익의 저점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뭐 따라가기도 좀 불안정한 거죠.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 투자의 기간을 뭐 좀 길게 보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좀 따라가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따라가긴 불편한 시점상으로 불편하죠. 가격은 괜찮은데 시점은 아직 불편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대로 반등의 시점이 아직은 좀 멀었다. 조금 더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 물론 이제 지금 최악이라는 그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네, 네. 뭐 어쨌건 그렇지만 그런 리포트와 함께 외국인들은 이제 사기 시작했잖아요. 외국인들은 외국계 증권사에서 네. 지금부터 반도체 주식을 좀 사자 이런 리포트가 얼마 전에 나왔었죠. 아, 그래요? 그게 영향을 좀 준 거죠. 네. 그러다 왜냐하면 보니까 이게 조금 선행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6개월은 선행하지 않냐 이런 얘기 하시면서 네. 그 저점에서 지금서부터 사나가야 되지 않냐. 이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 좀 길게 보고 또는 그 자금을 좀 크게 운용하는 기관 투자가 외국인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지금부터. 그러니까 그 자금 규모에 따라서도 다르다. 그렇죠. 자금 규모와 투자 기간 이런 관점에서.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준 이제 또 이제 우리가 이제 PCI는 끝났어요. 그럼 이제 다음 또 뭐가 또 시장을 흔들 것이냐 혹은 기대를 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의 베이지북 발표 요걸 또 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의미가 있나요, 과거에? 베이지북이 통상 이제 경기에 대한 판단을 나타내는 거니까요. 그렇긴 한데 아마 크게 영향을 이번에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는 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뭐 어느 정도 경기가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경기가 괜찮다 하는 거고, 근데 앞으로는 좀 나빠질 거다. 아마 이런 기조가 기본적일 테니까요. 그리고 뭐 지금 보면은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와도 시장에서는 그걸 나쁘게 받아들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뭐 크게 임팩트 줄 것 같지는 않은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부터 관전 포인트는 기업들의 실적일 것 같아요. 미국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잖아요. 이번 주부터. 그러니까 이제 기업 실적이 어떻게 나올 거냐. 그리고 그 기업 실적 발표할 때 이제 전망치도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 전망치를 또 어떻게 그 나와서 이야기할 거냐. 그걸 또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게 아마 당분간의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일 것 같아요. 지금 그렇다면 네. 실적 이제 지금 대부분 다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네. 근데 한쪽에서는 그걸 확인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가의 레벨 다운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근데 이미 그것이 반영된 게 지금의 주가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있거든요. 네. 이게 아주 팽팽하던데요. 어떻게? 그러니까 아직은 어디에다? 그러니까 하루는 올랐다가 하루는 빠졌다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쪽이 완전 힘 쏠리지가 않고. 그렇죠. 뭐 이 정도면 다 반영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빠지면 사는 거고, 거꾸로 또 아직은 아니야 하는 사람들은 올라가면 또 파는 거고. 그러니까 하루는 올랐다, 하루는 빠졌다 이러는 건데. 근데 이제 초반에는 이제 금융주들이 실적을 발표하잖아요. 네. 근데 JP 모간이 그 지난주 발표했거든요, 실적을. 근데 워낙 시장에서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괜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그때 미국 주가 많이 빠질 때도 JP 모간 주가는 약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얼마나 이제 실적을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미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그 기대치보다 어느 정도로 반영해서 나올 거냐 이제 이런 게 이제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초반에 금융주들이 발표를 하고 오늘 아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발표할 텐데, 그러니까 뭐 은행 전통적인 상업은행의 비즈니스 비중이 큰 쪽은 나쁘지 않을 거고, 투자은행의 비중이 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빅테크 주식들이거든요. 그렇죠. 이번 주에 아마 테슬라도 발표할 텐데요. 근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어떨 거냐, 이게 이제 시장의 하나의 또 관건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다 우려하는 거는 그동안에 이제 달러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 빅테크 기업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달러가 강해서 달러 텀으로는 또 이익이 안 좋을 거다. 뭐 이렇게 보니까, 이제 빅테크 기업들 실적을 열어봐야 시장의 방향을 잡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 또 오늘 시장, 또 내일 시장, 미국 증시가 어떤 움직임, 상승하냐, 하락하냐, 네.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일희일비할 것이냐, 네. 혹은 뭐 아니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10%가 됐든 15%가 됐든 버블이 좀 껴 있다. 그래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다. 입이 너무나 싸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증시는 빠져도 한국 증시는 이렇게 바닥은 확인하고 이렇게 좀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미국 증시가 빠지지 않아도 정말 그런 어떤 기대감처럼 한국 증시가 혼자 독자적인 그 어떤 포지션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 네. 이거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를 봐도 그런 적이 있었나요? 좀 쉽지 않죠. 차별화되는 장세?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우리가 아무리 싸다 해도 저쪽이 거품이 있다 해도 저쪽이 흔들리면 우리도 같이 흔들리죠.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더 좋은 시기는 코로나 시점에서 그런 걸 경험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좋은데 달러로 왕창 풀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우리처럼 이머징 끝에 있는 국가들 펀더멘탈이 괜찮고, 그런 나라의 주가가 미국 시장보다 더 많이 올라가죠. 그게 우리가 2020년도에 봤던 장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국면 자체가 그 반대 국면이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달러 유동성이 위축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빠지는데 우리는 반대로 올라간다. 그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대신에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빠질 때 우리는 좀 덜 빠진다.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그 이번 주에 지금 그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진핑 3년이 그러니까 참 황당한 얘기인데. 어쨌든 그 이후에 만약에 중국의 좀 경기 부양이나 이런 것들, 정책적인 부양 조치 같은 것들 나와서 중국 시장의 방향을 좀 틀면 편성해서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죠. 오늘도 보면은, 중국 시장 그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는 별로 안 빠졌거든요. 네. 우리도 약간 비슷했고, 반면에 일본 시장이나 대만 시장은 또 뭐 많이 빠졌고,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에 약간 편성되는 부분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대하는 것은 시진핑 3년임이 일단 확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본격적인 경기 부양 혹은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의 변화를 통한 또 경기 둔화의 가능성을 좀 없애는 거 이거잖아요. 기대하는 게. 그걸 기대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 기대라는 건 그냥 시진핑 3년임 되고 그냥 이 행사가 끝나면은 자동으로 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조치가 나와야지만 그것이 반영이 되는 것인지. 그렇죠. 이제 지금은 기대고 그 기대를 확인을 해봐야죠. 이제 이후에 중국의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할 거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뭐 이런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하고 이러는 것들도 다른 나라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무리한 정책이니까 아마 요번에 이 회의 끝나고 나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워낙 중국 경제도 안 좋으니까 중국도 뭐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중국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금융 위기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도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이 최근에 되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금리를 올리고 유동성을 쪼니까 뭐 주가가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채권 시장이 약간 패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에쿼티 주식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댄 마켓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채권 플러스 뭐 CP 플러스 등등해서 이 저 부채 시장, 픽스드 인컴 마켓. 근데 그쪽이 굉장히 지금 스퀴즈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한 번 더 내려가면 크레딧 크런치라고 얘기하는데 지금도 상황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뭐 CP 같은 거 이런 것들 단기 자금을 롤오버 하는데 금리가 8% 9% 이런 것 같아요. 회사채가요? 아니면은 단기물. 우리에게 단기물. CP라고 얘기하는데 회사채는 더 높은 거고. 지금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발행이 잘 안 되고. 근데 CP 자체 회사채가 아닌데도 그렇게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물 시장은 이제 CP나 아니면 전단체라고 얘기하는데 전단체라는 게 이제 전자 단기 사채 준말인데 장기로는 지금 자금 조달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단기 자금 시장도 뭐 신용도가 괜찮은 회사들도 자금 조달하려면 지금 8% 9% 이렇게 줘야 된다니까 뭐 굉장히 어려운 거죠, 시장에. 근데 이제 이 상황이 제가 우리나라가 어려운 게 아니라 중국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기업 부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면 그 신용도의 문제 때문에 2년, 3년짜리 단기 외채를 계속 롤오버하는 형식으로 연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회사들이 어려워지고, 왜냐하면 중국은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워낙 크잖아요. 그리고 부동산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자금들이 클 텐데, 이제 그런 것들에서 문제가, 우리가 봤잖아요. 지금 황제 사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정부에서 막아는 주고 있겠지만 계속 그럴 수 있느냐 이런 거고, 우리나라도 지금 보니까 그 하여간 부동산 PF 이런 데들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이제 신규 자금 조달은 거의 안 되는 것 같고, 자금을 이제 우리가 롤오버 한다 그러잖아요. 만기가 돼서 보통 이제 부동산 펀드나 부동산 들어갔던 부동산 투자가 뭐 자금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만 사서 예를 들면 건물을 샀어요. 근데 건물의 임대 수익률은 한 3% 4% 이렇게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거 갖고는 저 투자자들을 모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자금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순위, 그러니까 조금 신용도가 좋은 선순위 대출, 그다음에 메자닌이라고 이야기하는 중순위 대출 이런 걸 해서 예를 들면은 뭐 저 에쿼티 지분이 한 뭐 2천억이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부채를 한 4천억 정도 이렇게 해서, 근데 과거에는 그 조달 금리가 쌌잖아요. 네. 금리가 낮았으니까. 그러니까 낮은 금리로 조달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묶어갖고 수익률을 내면 한 6%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기관 투자자한테 이걸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많이들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레버리지한 금액들이 이제 만기가 돌아오면 그거를 다시 차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만기가 되면 다시 롤오버 차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 차환 자체도 지금 좀 빡빡하고, 그 다음에 차환 금리 자체가 뭐 8% 이렇게 올라가면 역마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자금은 거의 올스탑인 것 같고, 기존 자금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투자한 사람들 우리가 LP라고 얘기하는데 리미티드 파트너인데 LP들한테는 설득을 해서 뭐 왜냐면 이제 깨면 다 죽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펀드 만기 연장을 합시다. 그럼 거기까지는 되는데 수익률이 안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지금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이게 상황이 어렵네 하면 꼭 자금이 필요하지 않은 대기업들도 자금을 땡기거든요. 그렇죠. 일단 앞일을 불안해야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자금이 적은데 위에서 큰 대기업들이 땡겨가면 밑에 있는 데는 더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러다가 어딘가가 터지면 그게 금융위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 이제 주식시장만 보는데. 그렇죠. 저쪽 이 덴마켓 그쪽 상황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채권, 하긴 주식시장보다 몇 배 더 큰 게 채권시장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그냥 뭐 돈을 잃고 따고의 문제인데, 이쪽 우리가 채권이라고 얘기하면 좀 애매한데, 우리가 이제
고정금리 시장, 픽스드 인컴 마켓. 그쪽에서는 자금이 안 돌아가면 부도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금융위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크레딧 크런치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상황에 오면은 뭐 주식시장이 한 번 더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금융권들도.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제까지 보면은 미국도 그렇지만 금융위기 이후로 뭐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그 대손 충당금에 대한 제재가 강해졌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스스로 쌓아놨다. 그래서 어지간한 그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실들은 은행이 다 털어낼 수 있는 체력이 된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던데요. 이제 그게 조금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은행들은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은행들은 문제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그건 대손의 문제니까. 그리고 뭐 대손 충당금도 꽤 쌓아놨고, 그 다음에 은행들은 괜찮아요. 지금 금리가 높으니까 자금이 오히려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은행들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우리가 뭐 중국이 문제 심각할 때마다 늘 그림자 금융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은행 말고, 이 자본시장에서 조달된 픽스드 인컴의 성격을 갖고 있는 자금들, 그런 것들이 증권사 IB나, 증권사는 주로 이제 신용보강의 형태로, 지급보증의 형태로 거기 이제 물려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외에도 저축은행, 뭐 캐피탈, 뭐 등등 제2금융권 전반, 이런 쪽들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받아서 뭐 이제 PEF나 이런 쪽에서 그거를 이제 펀딩화 시켜갖고 이제 큰 기관 투자가들한테 판 건데, 지금 그런 구조화된 금융 또 제2금융권 이런 데서 지금 어려운 것 같아요. 자금 조달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 뭐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리 모든 나라들의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다 있는 거죠. 그걸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는 내가 뭐 안 봤으니까.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다른 얘기인데, 영국도 그것도 일종의 이제 약간 크레딧 크런치 비슷하게 갔었는데, 거기에서 시작이 된 게 또 CS의 부도 위기, 금융 그 여러 가지 위기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트러스 새로운 총리가 상황 파악을 못한 거죠. 상황 파악을 못하고, 그래서 늘 리스크는 정치인한테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고서는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하니까. 상황 파악에 뭐 제대로 시장 상황 파악을 못하고, 말하자면 반대되는 정책을 취한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다 물가 때문에 긴축하고 있는, 또 영국의 중앙은행도 물가를 잡으려고 긴축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 대고 감세하고 재정 확대를 하겠다, 반대되는 정책을 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세를 하고 재정 확대를 해? 그럼 돈을 어디서 만들어? 그러면 영국이 국채를 발행 많이 하겠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영국 국채는 안 되겠네. 그리고 시장에서 영국 국채를 파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파운드화는 괜찮을까? 영국이 국가가 부채가 많이 늘어난다는데, 저 괜찮아? 또 옛날에 영국이 한번 부도가 난 적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파운드화 안 되겠네. 그걸 집어 던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해치용으로 파생 같은 걸로 해치했을 거 아니에요. 레버리지를 했든 아니면 해치를 했든, 어쨌든 파생 상품의 포지션을 잡을 때 거기다 증거금을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증거금을 돈을 넣는 경우보다 들고 있는 채권을 갖다 증거금으로 많이 이렇게 넣거든요. 담보 형태로. 그런데 그 채권의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죠. 채권의 가치가 확 떨어지니까 우리 이야기한 마진콜이 들어오는 거죠. 추가 담보 더 내놔. 추가 담보를 더 내든가 돈을 내든가. 근데 이미 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연기금들이 부도가 난다. 그거는 뭐 국가적인 재앙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정치적인 압력이 커지니까 이제 총리가 손드는 거죠. 근데 총리가 손들고 나올 수는 없으니까 재무부 장관을 자른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정책적인 미스들이 나오면서 시장을 더 불안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금리를 올리고 또 유동성을 이제 긴축을 하면서 경기가 꺾이고 기업 이익들이 줄어들 거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실제로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못 구하는 그런 금융위기, 거기까지 우리 안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제 그게
좀 불안감을 준 거죠.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발단은 영국에서부터 시작한 건 맞고 전 세계적으로.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유럽은 미국은 그래도 경제가 체력을 버틸만 한데 유럽은 그렇지 않아도 경제도 나쁜데 불구하고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미국이 저렇게 금리를 올리는데 안 따라가면 뭐 환율은 더 깨지는 거고 지난번 유로가 그래서 1, 2하로 내려갔잖아요. 환율이 더 깨지면 수입 물가는 더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게 계속 괜찮을까? 저러다가 어딘가 연결고리가 하나 끊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이런 걱정이 있는 거고 우리는 최근에 문제가 된 게 아마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알 텐데 춘천에 있는 레고랜드라고 있거든요. 아, 가보신 분 뭐 있을 텐데 올해인가 뭐 오픈했는데 그 레고랜드의 그 담보부 CP죠. ABCP라고 하는데 ABCP인데 그게 뭐 이제 강원도지사 김진태 새로 된 양반이 또 본인이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전임해서 저지른 거지. 그러니까 이거 우리 뭐 손들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워크아웃 들어갈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죠. 그러니까 저거 지자체 보증도 문제가 생겨 이러면서 시장이 더 확 위축된 거거든요. 하여간 좀 뭐 그런 크레딧 마켓에서 이게 조짐이 좀 불안정하다는 게 제일 큰 지금 리스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용이 흔들리고 있다. 금융권에서의. 그렇죠. 그런 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지금 참 주식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용감한 행위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네. 이미 물려있는 분들 입장에서 여기서 손들고 나갈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자니 마음은 계속 그렇죠. 초조하고 근데 이제 불안한 또, 거예요. 투자라는 게 또 이제 무지하게 안 좋을 때 사서 무지하게 안 좋을 때 사면 잘 안 불리잖아요. 버티면. 네. 그리고 좋을 때 파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이제 사겠죠. 뭐 대한민국이 부도나지는 않을 테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개인들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 개인들은 제가 이제 뭐 가끔 말씀드렸지만 확인하고 사는 것도 늦지 않다. 왜냐면 여기가 바닥인가 하고 들어갔는데 더 빠지면 거기서 손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런 얘기할 때 늘 그 무릎이라고 하는 게 기관 투자가는 내려가는 무릎에 살 수 있지만 개인들은 올라오는 무릎에 사는 게 낫다. 확인하고. 그러니까 네. 지금은 저점이 확인됐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좀 제가 실수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 정도는 저점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뭐 생각보다는 이게 대꼬복꼬를 좀 더 겪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제 추세를 전환하려면 바닥도 그렇고 위에 상투도 그렇고 왔다 갔다 지금같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장을 기간 조정을 좀 겪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팔 사람도 팔고 그 다음에 시장도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그러고 나서 올라갈 때가 좀 편안하거든요. 네. 지금은 개인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액티브하게 플레이하기에는 쉽지 않은 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그러니까 이거 뭐 들어가서 괜히 단타한다고 들어갔다 몇 번 왔다리 갔다리 거꾸로 가면은 그냥 다 떨릴 수 있잖아요.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